행위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고 기억되기 위해서는 공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앞서 미디어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억의 문제, 아카이브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억을 위해서라도 공적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이것들이 이제 이후에 얘기될 행성적인 거와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 기억되기 위해서라도 인간종이 멸종을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억해 줄 사람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 기억의 문제는 필시 그 정치의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점들을 아마도 아렌트가 난민으로 생활하면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적으로 평등하지 않기에 정치적 평등을 위한 공간은 인공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렌트는 인권의 역설을 지적합니다. 이제 이게 난민으로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실제로 인권이라는 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한마디로 국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권리를 위한 권리, 그러니까 공간을 소유할 권리, 공적 공간이 있어야 될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적합니다. 인권의 역설이 나타난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는 공간과 행위의 관계에서 비롯한다. 인간은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 있어야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행위를 실제적으로 가능케 하는 공간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구성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인공적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인프라라는 지점들과 한번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문단으로. 인권은 실질적 거주의 공간이 없이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관해 아렌트는 특정한 인간이 아닌 인류 전체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가질 권리라는 개념으로 제기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조건을 단지 한 사회나 국가의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권리의 공간으로서의 지구, 여기서 이제 지구는 글로브로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행성적인 것들이 구별될 수 있는 단어로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에서 유일한 인간의 거주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에서 아렌트가 실제적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달로 가려는 그 모험들을 목격하고 나서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서문에서. 저도 그 지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차크라바르티 역시도 그 지점에 착목해서 아렌트의 논의로부터 자신의 논의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조건은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다수의 인간들,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조건이자 이들이 세계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기반하는 조건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정치적 행위를 실행하는 폴리스 담지하는 인간의 조건으로서 지구는 행성적인 것 앞에서 작동할 수 있는가? 차크라바르티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지구적 역사들은 이 행성에서의 인간 지배적 생명 질서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이 행성의 지구 생물학적 역사는 우리가 생명 형식의 소수자이며 행성 위에서 생명 형식의 다수자는 미생물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인간과 세계적 환경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가정하는 근대의 역사 철학의 가정과 달리 대지 시스템으로서의 행성에서, 제가 오타가 있는 거 대기 시스템입니다. 대기 시스템으로서의 행성에서 인간은 행성적 과정이 이바지해야 할 목적이 아니다. 행성의 생명사에 살피면 인간은 우발성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 지점들은 사실은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로 봤었을 때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역사 철학을 제기했던 칸트적 비전으로 봤었을 때도 계몽과 진보, 선형적 역사의 시간성을 상정하는 걸로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도발적이며, 과연 이런 것들이 인간적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전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분명히 던지는 건 사실입니다. 차크라바르티에 따르면 행성 개념은 인간이 정치적인 것의 분야로 간주하는 것에 맞선다. 그는 지구 행성의 온난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지 시스템이 지질하게 얽힌 인간의 활동적 삶과 그 영향을 지적한다. 대지 시스템과 대기 시스템 둘 다 모두 제가 여기서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활동적 삶은 인간의 생명 활동인 노동으로 인공적 사물, 세계를 구축하는 작업으로 공동의 조직으로 대문자 인간의 기준에 걸맞는 공동체를 구축하라는 명령과 의지를 동반한 행위로 기후위기의 상황을 야기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의 상황은 사실 그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지구, 더 글로브를 건설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고 그 개념이 나타난 게 인류세라는 개념으로 나타났다고 지금 좀 이후에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와 행성적인 것 앞에서 생명의 조회와 인공으로서의 비오스를 가로지르는 분명한 구분과 위계질서의 유지는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
기후 위기는 행성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기에 적합한가를 묻는 당면한 문제 상황이다. 이러한 물음은 인간의 시간과 다종의 비인간의 시간이 묶여 얽힌 멸종을 예비하는 시간성의 차원에서 인간적 척도와 비인간적 척도가 합쳐지면 정치적인 것이라는 범주를 사용하고 사유하고 사용하는 이전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역설적 형식의 정치적인 것을 산출한다. 좀 제가 이걸 그냥 바로 인용을 해서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기존의 정치적인 것이라는 건 인간적 척도와 그 시간성, 특히 근대적 의미에서의 진보의 시간성들을 산출했는데 멸종 앞에서 어떻게 이 정치적인 것들을 다시 고민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가장 정치적인 것들이 그렇게 산출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발표하러 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SNS 통해서 뉴스를 봤더니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 그걸 보면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보고 사실 굉장히 나는 좀 평온하게 행성적인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러 가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떡하지? 그리고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의 그런 분쟁들을 보면서도 뭐 저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영향이 여기도 올 거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점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봤을 때 이 얘기들이 그냥 책에서 나오는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현실과 굉장히 긴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행성적 차원의 정적인 것과 더불어 인간의 조건을 다시 고찰한다면 그 조건은 비인간과 인간의 공거 조건으로 불릴 수 있다. 이 공거라는 말은 이제 주디스 버틀러의 용어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공거는 우리가 지상에서 공고할 이들은 선택에 앞서 따라서 우리가 심사숙고한 뒤 맺게 될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계약에 앞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버틀러의 고찰을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이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같이 함께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폴리스, 공간, 그다음 행성적인 것들을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디지털 폴리스라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제 디지털 심폴리스라는 얘기들도 좀 진행을 제가 발표문에는 좀 썼는데 여기서는 디지털 폴리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여기는 일단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디지털 폴리스라는 개념은 포스터 메트로폴리스라는 에드워드 소자의 그 개념들을 조금 더 확대시킨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포스트휴먼의 조건과 함께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대규모 도시가 디지털 과정을 거쳐서 물리적 장소와 연동하는 동시에 대규모 빅데이터를 처리, 작동,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것들을 보통은 디지털 폴리스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폴리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디지털 도시성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건데요. 발표문에는 이제 이 디지털 폴리스, 디지털 심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쪽 페이지, 2페이지 정도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지털 도시성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거는 도시 공동체의 그런 형상들, 도시 안의 문제들을 주로 디지털의 플랫폼상 안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들, 그 운용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주로 디지털 폴리스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디지털 폴리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디지털 폴리스 자체가 디지털 매체로 작동하고 매체를 통해서 작동하고 동시에 도시 자체가 디지털 매체가 된다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는 미디어고 아마도 앞에서 그 발표해 주신 이은 선생님의 그 미디어 개념을 이미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고 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다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했던 거는 그 디지털 폴리스가 데이터 생성의 환경이라는 점이고 여기서 데이터 생성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이 환경은 기술과 자연이 얽힌 혼합 환경이라는 점들을 그 디지털 폴리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점에서 이런 디지털 폴리스의 환경이 디지털 대상인 데이터의 생성과 작동에 연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또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데이터를 생성하게끔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이버네틱한 피드백 루프 체계가 디지털 폴리스의 주요한 환경적 특징이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디지털 폴리스가 수집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그저 소요된 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인간 행위자 역시도 이 디지털 폴리스 내에서는 주체로 이야기되기 어렵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소비하고 생산하고 동시에 디지털 환경에 또 데이터를 남기고
또 그럼으로써 디지털 폴리스의 구축과 유지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폴리스 안에서 도시 활동 자체가, 도시 안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의 원천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아닌 모든 행위자는 자신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그런 그 환경 안에서 둘러싼 모든 데이터 함께 활동하면서 생겨나는 데이터를 만듭니다. 어찌 보면 디지털 폴리스 내에서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는다면 사실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얘기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데이터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비인간과 인간 사이에 행위자라는 측면 안에서 데이터 값으로 본다면 어떤 것들이 더 우위가 있는 가치다 있다. 인간이 더 만들어낸 데이터가 더 우위성이 있고 비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가 더 우위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데이터 값으로는 평등하다고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평평한 존재론, 흔히 얘기하는 객체지향 존재론에서는 얘기하는 평평 존재론적인 특징을 사실 디지털 폴리스 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시의 기술적, 사회적, 생태적 조건과 얽혀있는 바를 나타내고 실제성을 지닙니다. 데이터는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인간적 행위자와 미세먼지, 기후, 날씨, 대기, 수질 등 비인간적 행위자들의 행위가 디지털 기술과 상호작동하여 플랫폼에 등록된 것입니다. 그 행위자는 데이터를 소비, 유통할 뿐만 아니라 생산하고 이러한 데이터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도시의 기술적, 사회적, 제도적, 물리적, 상징적 인프라라는 점에서 이런 데이터 자체가 인프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 디지털 폴리스는 그 특징, 그 공간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할 때 유클리드적 공간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유클리드적이고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의 인터페이스로 기능하고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기술과 생태가 복합적으로 얽힌 관계적 실제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부분들은 발표문에는 없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지털 폴리스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정형적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신체 자기 기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생체 데이터, 또 감정, 정동 데이터, 감정 같은 경우에는 수치, 느낌에서 수치화되어 있는 거고 정동 같은 경우에는 비인지적인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인지적, 배치적인 기술적 무의식과 굉장히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전형적 데이터들이 있고 인간 행위자와 연결된 사물 모바일 스마트 기기나 사물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 수집된다는 것들이 이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디지털 폴리스의 운영은 이런 수집된 비전형적 데이터를 알고리즘 분석을 거쳐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들이 그 디지털 폴리스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특히 사물 모빌리티가 이 디지털 폴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물들의 물리적 이동과 정보의 가상적 이동이라는 모빌리티의 패턴을 통과해 디지털 폴리스의 도시 공간을 사물들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또 그런 공간은 제가 이거는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트워크 기술, 모바일 플랫폼에 따른 새로운 유목성의 공간이 되고 인간과 비인간의 혼종 지리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유클리적 공간의 지리 공간이 아니라 혼종적인 지리 공간이고 저는 이 부분들을 디지털 행위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해 보면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여기까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인프라의 문제로 들어갔을 때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들을 운용하는 것들이 디지털 폴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3페이지의 한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디지털 폴리스의 중요한 지점은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도시를 구성하는 기반 자체가 전환되고 있다는 건데 전환은 단순히 도시 내부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바깥의 에너지 인프라, 기후 데이터, 데이터 센터, 수송망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근데 이는 다음에 같은 질문을 묻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디지털 폴리스의 경계가 어디냐.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22년도에 쓴 논문, 그러니까 서울시 S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것들을 서울시에 있는 이런 환경, 빌딩 이런 정보들을 디지털 상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겁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서울시 밖의 시계들은 다 검은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좀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S맵은 서울시의 디지털 트윈인데
그래서 여기서 뭐 보시다시피 S맵에 시각화는 서울시계 바깥을 흐리게 칠하거나 혹은 암흑화하며 블라인드 스팟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 얘기들은 S맵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인프라와 연결들은 없어요. 그냥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구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디지털 폴리스 자체는 외부, 그러니까 경계 밖에, 서울시 밖에 있는 인프라 없이는 지금 작동될 수가 없는 건 사실이죠. 왜냐면 지금 뭐 쓰레기 처리장 하나 짓는 것도 난리가 나는 판국이고 여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소모하고 있는데 이 전기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제 물어본다면 그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 왔는가, 서울시가 의존해 왔던 그런 인프라의 개보하게 돼서도 저희가 탐구해 볼 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디지털 폴리스에서는 더 그게 강해지죠. 특히 뭐 제가 알기로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춘천에 레고랜드 있는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드렸더니 춘천이 원래부터 안개 도시가 아니었다. 소양강 댐이 생긴 다음에 그렇게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춘천은 서울의 인프라 도시다라고 또 강조하시더라고요. 춘천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전환은 그 도시 바깥에 이제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이거는 이제 다시 우리한테 어떤 걸 묻냐면 디지털 폴리스를 작동시키는 인프라의 경계 구성과 설정에 대한 물음이며 디지털 폴리스의 경계가 행정 영토를 재현하는 것에 그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기도 한다. 그래서 디지털 폴리스는 디지털 매체이자 빅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가동을 위해서 전산 기록 저장과 빅데이터 하드웨어를 실행하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유통시키는 핵심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고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폴리스에서 도시 경계의 바깥과 분리된 채 존재할 수가 없고 이 디지털 폴리스 내에서는 인공과 자연, 대도시와 지역을 넘는 연결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지속합니다. 특히 도시 경계 지대와 경계 바깥의 인프라는 디지털 폴리스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한 핵심 요소로 작동합니다. 제가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인으로 이제 그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시설 설비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하고 논쟁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디지털 폴리스가 서울시가 특히 디지털 폴리스로 얘기될 수 있는데 서울시의 많은 인력들은 서울시 밖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송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렇게 딱 정확하게 경계를 정확하게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디지털 폴리스의 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 도시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인력의 지점들 역시도 정확한 경계들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제 이런 지점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문제를 얘기한다면 도시 경계지대, 경계 바깥의 저 문제들이 이 인프라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냐. 디지털 폴리스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넘어가면 디지털 폴리스는 도시를 경계 짓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네트워크와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지속된다. 디지털 폴리스의 적경지대와 경계 바깥의 인프라, 탄소 배출권 등도 디지털 폴리스의 작동 조건이자 윤리적 고민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디지털 폴리스는 그 인간만이 공간이 아니라 데이터, 알고리즘, 인프라, 환경 조건들이 얽힌 복합적 배치체로 이해해 봐야 될 거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도시의 기술적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생태적 인프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소양강댐이라든지 뭐 춘천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그런 점들 안에서 이 비유클리드적이며 또 여러 장소들의 연결들 이제 이런 지점들이 그 디지털 폴리스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그래서 디지털 폴리스의 얘기들을 통해서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커먼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프라라는 측면들은 그 어떤 공동체의 자원의 문제, 자원의 배분, 공통의 자원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 공기업들이 보통 하는 일들이 공적 자원들과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자원들과 관련되어 있는 커먼즈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지점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논의들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문제들을 그 커먼즈라는 게 주어진 자원이 아니라 커머닝 하는 계속 그 커먼즈를 생산하거나 생성하는 일과 관련시켜서 그 행위성을 관련시켜서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 점들은 그 디지털 폴리스라는 것들을 커먼즈의 문제와 특히 인프라의 문제와 연결시켰을 때 이제 디지털 심폴리스 함께 라는 그런 공존적 확장을 디지털 폴리스가 실제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그 디지털 폴리스의 윤리와 정의의 지평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인프라 문제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디지털 폴리스가 실제로 지속 유지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커먼스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그 기술과 생태의 이분법을 넘어서고 실제로 커머닝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적인 공간 그리고 비인간과 인간이 함께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시공간의 공동체의 비전을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을 더 지속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좀 제안해보고자 하는 개념은 심폴리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공고 조건이고 제가 여기서 비인간 인프라라는 개념을 좀 제안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심폴리스라는 개념은 이제 제가 그 옛 개념을 좀 갖고 와서 여기서 다시 좀 논의를 해보고 싶은 것인데 고대 그리스어에 어쨌든 두 단어를 연결시키는 것이고 전 이거를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공고 조건 또 헤로헤이의 심포이에시스 이 개념을 가지고 인간 행위자를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를 생명 형식을 가진 존재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홀로바이언트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개체나 자율, 주체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얽혀 존재하는 그쵸? 내가 누군가의 환경이 되기도 하고 장내 미생물에겐 내가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존재로 한번 이해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폴리스를 심폴리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이걸 엔나칭이라든지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아서 이후에 제가 그 좀 더 긴 글을 쓰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심폴리스로 확장하는 시도는 그 심폴리스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그 인류의 거주의 가능성과 가치를 탐색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정치적 행위 공간을 인간 중심적 인간 예외주의 폴리스 개념을 넘어서 좀 폴리스를 사유해 보려는 다종적 거주지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다. 이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4페이지 좀 얘기 드리고 있고 그 점에서 좀 심포이에시스라는 이 개념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보통 공존이라고 얘기하면 서로 협력이라든지 협동,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으로 보통은 이제 되게 조화로운 생산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헤로웨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연한 접촉과 먹기, 침입, 감염 등을 통한 부분적 성공과 부분적 실패, 특히 실패에 의한 인과적이지 않는 효과들을 심포에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 심폴리스는 인간이 홀로바이언트로 존재하고 거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시를 그 야생의 자연과 분리된 인간 거주지로 한정하려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제가 좀 강조해보고 싶은 건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와 그 역량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나칭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이제 그 손상된 행성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손상됐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서울시 안에 있는 수돗물 들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오염됐냐고 했더니 인간이 항생제를 하도 많이 맞아서 그로 인해서 그 하수시설이 예전은 그 항생제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하수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항생제 물질들이 이 물 수질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1년 동안 물을 마시면 우리가 1년인가 한 달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카드 한 장 정도의 분량이라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미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손상된 건 사실이죠. 왜냐면 그걸 먹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도시를 다종적 거주지로 한번 이해해보자. 그리고 다종적 배치로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개념으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있었고, 제가 이쪽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심폴리스 자체를 도시를 자연과 인공의 연속체, 그 다음에 도시의 일상적 구축 자체도 지금 인간과 비인간들이 연결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논쟁들도 많잖아요. 고양이와 그 새와의 관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고양이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새들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도시세 문제 안에서 비인간들을 포함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사회적, 물질적, 기술적 배치로 이해해보자.
그래서 이런 지점을 봤었을 때 그 비인간과 인간 행위의 공고 조건이라는 것들은 당면한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사물의 행위력과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성만으로 비인간 행위자를 인간 행위자와 같은 방식의 권리 주체, 그러니까 정치적 권리 주체로 바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위력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산불 같은 경우, 뭐 앞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지금 저희 산불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무속적으로 누가 올해가 을사년이어서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해서 내가 그러냐고 그랬는데, 제가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여러분들 너무 다 진지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산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비인간 인프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간한테 어울리는 방식으로 이 산들을 다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 어떤 식으로 이걸 조림을 해야 될 문제인가, 이런 문제들을 다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주적 합성의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인간 정치제의 내부의 합의의 도출만으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뭐 그 얘들 곰팡이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엔나친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들도 이제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비인간도 세상을 만들고 그런 행위로 우리를 이끌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점에서 인간의 개행위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딱 됐는데 한 3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인프라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 볼 것인가. 마지막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프라는 장소의 거주적 합성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특히나 생성형 AI 시대에서 그 심폴리스 안에서 이런 정치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은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제가 여기 이 그림은 제가 각주 18번에 있는 그 링크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림이죠. 그 생성형 AI가 어떤 식의 인프라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는가. 실제로 이제 이 그림이 사실 길게 되어 있거든요. 이 그림 밑에 이게 있었습니다. 연결해서 보시면 이 물리적 채굴의 관계와 로우 매터리얼의 관계, 서플라이 체인 오브 로우 매터리얼이 실제로 디지털 게제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들, 이런 것들을 한번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링크 찾아보시면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을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AI 복합 인프라, 이 개념들을 좀 이후에 더 탐구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맨 마지막 AI 복합 인프라 시대를 사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개념적 틀고리로서 이 심폴리스는 정치적 참여자를 단지 시민이나 사용자가 아니라 행성적 공존의 행위자로 등장시킨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인프라에 거주하는가, 어떻게 인프라에서 거주하는가, 윤리적 공존을 위한 정치적 재사유를 요청하고, 저는 그 심폴리스가 생태적 감흥, 응답과 책임의 공간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정치적 생태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인프라의 존재로 이런 지점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